문화 심리학자 한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멸종위기 1급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문화 심리학자가 진짜 멸종위기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네. 근원을 살펴보면 진짜 문화적인 거, 사람들의 심리적인 게 또 많이 이걸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출산율이 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이걸 네. 문화심리학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많이 좀 올랐죠, 출산율이. 예, 그렇습니다. 2023년인가 이제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0.71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0.8을 올해 회복을 했고요. 지금 산모, 임산부 수가 이제 35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산모수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0.9를 올해 안에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0.7에서 0.8로 올라섰고 네. 최근에는 0.9 네. 때까지도 올라섰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왜냐면은 그 왜 임신하신 분들이 보건소에 신고하고 뭐 역산 그렇죠. 타가고 하는 거 예, 있으니까. 예. 그걸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음. 임산부가 35만 명을 넘었다는 거죠. 그 출생아 수만 봐도 막 이러다가 1년에 태어나는 아기가 2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위기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것도 올라가고 있는 이제 거고. 30만 명을 넘었죠. 다행입니다. 네네네. 이건 정말 뭐에 대한민국이 나중에 소멸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 외국에서도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 소리 했었죠. 그러다가 대한민국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뭐 한국에서도 뭐 여러 문제를 진단하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배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네. 출산율이 갑자기 그런 반등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는가? 일단 이제 출산율이 떨어졌던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사회 변화의 흐름을 한국인들이 좀 가장 먼저 지각하고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1.0 많이들 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0점대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0.9, 0.8, 0.7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나라들도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예, 예. 다른 나라 출산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서 문제지. 네네네.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는 비슷해요. 그런 흐름은 예, 다 따라가고 흐름으로.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개도국이라든지 중국을 비롯해서 뭐 대만이라든가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출산율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뭐 이제 중국은 통계를 뭐 명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0.7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크게는 개인주의 문화로서의 전환,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동양 나라들이 출산율이 한 2 가까이 나올 때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은 1점대 초반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선진국은 애 안 낳는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개인주의 문화에 기반을 하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게 내 행동의 이유가 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하든지 애를 낳든지 이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렇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내가 판단했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낳는 거고 조건이 안 되면 안 낳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집단주의 문화라고 분류가 되는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결혼이나 출산의 이유가 나 외에 있었던 측면이 좀 많죠. 전통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를 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애는 뭐 낳아야 되고 뭐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게 이제 개인적인 이유 외에 영향을 받았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주의 문화권의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개인주의 문화권보다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면서 개인주의화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먹고 사는데 내 힘으로 가능하다. 개인주의의 전제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60,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당시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많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부양하는 식의 이런 게 이제 집단주의거든요. 개인의 힘으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집단에 소속이 돼서 살아가는 같이.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발달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취업을 잘 하면 내 삶을 책임지는 거는 가능한 이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기반이 형성이 되니까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란다고 내가 할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뭐 자리 잡고 집 사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하니까 이건 어렵다. 네네네. 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식으로 전환이 됐던 것이죠. 이제 그 변화가 이제 201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그때쯤부터 이제 사회가 급속도로 약간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고 경제적으로도 또 세계 경제가 둔화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고 로봇이라든지 그러면서 여기서 도대체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키우려면은 정말 어렵다라는 판단이 굉장히 빨리 든 것이죠. 그래서 아마 2010년대 후반부터 2023, 4년까지의 그런 굉장한 그 저출산의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어느 정도 출산율이 유지가 됐던 나라들도 거기서도 이제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혼을 하는 나라였지만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생활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사실 뭐 전쟁의 영향 같은 걸 더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들도 많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출산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매 한 가지고 네네. 물가 때문에 네. 사실 뭐 이제 유가 올라서 물가 오르는 건 전 세계 또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될 그렇죠. 테고 개인주의화 되는 건 동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네. 다만 우리가 좀 그게 심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그 네. 이제 출산율이 오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뭐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전혀 달라진 바가 없고 예. 또 한국인의 마음 습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네. 우리 이제 비교 열심히 하고 내가 사는 상황을 좀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그런 경향이 게 있는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달라진 게 없는데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로서는 약간 이것은 문화의 변화가 아닌가, 문화심리학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조건은 달라진 게 없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정책도 많이 지금 뭐 도입이 되고 했지만은 그게 아직 가시적으로 나올 상황은 아니거든요. 시점이 짧아서. 그리고 이제 임신을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지금 낳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그 전에 뭔가 전환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사회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리적인 거 전에. 그래서 그게 일단은 저도 검색을 좀 해봤더니 코로나로 지연했던 좀 밀어놨던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아이를 낳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임기에 해당하는 이제 30대에서 40대 초반 유기 연령대 인구가 상당히 있는 편인데 그 인구 집단이 에코 세대라고 하잖아요. 베이붐 세대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많은 구간으로 또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건데 최근에 그 결혼 연령대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출산을 말 그대로 미뤘던 집단들이죠. 저보다 한 살 어린 김종국 씨 최근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50 다 돼서 결혼을 한다든지 여성들도 이제 초산을 40대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하니까 미뤘던 출산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인식의 변화 이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나온 지가 또 꽤 됐잖아요. 꽤 됐죠. 네. 네. 또 이제 개인주의 문화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사는 게 이제 상당히 개인의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적인 삶을 추구를 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뭐 커리어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개인의 성취, 개인적으로 뭐 이 돈을 난 개인한테 쓰면은 더 많이 만족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빨리 적응하는 또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활에 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추구할 만큼 추구해봤고 여기서도 행복을 경험할 만큼 경험해봤는데 이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살아갈 이유를 누가 주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전근대 시대라고 하는 시대 있지 않습니까? 네.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또 시민혁명 이전 그런 시대에는 살아갈 이유가 뭐 신한테 나온다든지 타고난 뭐 계급에서 나온다든지 나 외에 있었던 개인 외적인 요소가 내 삶을 좌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살아갔던 방법은 뭐 이런 그 종교를 믿는 문화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삶의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 사람들의 불안은 훨씬 낮았을 수 있다. 정해진 대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가 되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개인으로 왔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불행의 또 원천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네.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한 소리가 인간은 자유로 단죄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유로 단죄를 받았다고요? 네네. 오히려? 전 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투쟁을 하고. 그래서 자유를 쟁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분제에서의 자유, 뭐 내가 뭐 거주 이전 뭐 여러 가지 그런 하다못해 자연의 힘에 의존하고 신에게 의존하는 것에서부터도 벗어났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살 이유 자체를 다 나한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또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B라는 선택을 한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한 10년쯤 전부터 이런 개인의 삶을 선택을 하고 내 삶에서 이런 행복을 찾는 것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의미를 찾으셨던 분들이 한 10년 이상을 살아봤더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목격했던 또 사람들도 있겠죠. 상당히 또 화려하고 의미 있는 삶이었지만 순간순간 이제 공허할 때가 또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다시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꼭 삶의 이유를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외로 삶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대표님도 결혼하셨고 네네네. 자녀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저 같은 경우도 제 성취라든지 제가 뭐 사회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저를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삶은 순간순간 또 어떤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은 공허해지는 시기가 있고 회의가 되는 시기도 사실 많거든요. 저 요새 좀 회의에 들었는데 멸종 위기로 한 또 몇십 년 살아왔는데 확 멸종해버릴까 또 이런. 문화 심리학자로서 네. 좀 지치거든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예. 그런데 사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네. 존재 이유를 또 찾고 싶고. 근데 그게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진짜 왜 살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애들이 뭐 열심히 먹고 있는 거를 보면은 또 마음이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뭔가 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애들 네. 뭐 이렇게 치킨 다리 뜯으면서 맛있게 먹는 거 그 보는 순간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렇죠. 내가 이래서 살지 뭐 이런 거. 맞아요. 이 맛에 살지. 네네. 근데 예전에는 왜 그 SNS 보면서 진짜 왜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가 되게 인기였고 네네.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모습들이 또 비교 대상이 되고 동경이 됐었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게 또 새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살았을 때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전히 물가도 그렇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임신과 출산, 육아가 뭐 맞벌이 가정에게도 그렇고 사실 각박하고 어려운 환경인 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전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문화 심리적으로 네. 뭔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의 주요 인간관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본주의적 인간관이라는 게 인간은 자기가 행동하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조건에서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적 인간관인데 사실 자연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자연은 환경이 바뀌면은 거기서 적응하는 그 생물들의 모습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태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개체들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생태학적 분석이죠.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애 낳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라는 식의 분석. 생존을 위한 동물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보면은 차라리 명확하다. 애 안 낳는 게 그렇죠. 당연한 선택인 거다. 그렇죠. 이런 취지이신 거죠. 그런 이제 명확한 생태학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이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다라는 지점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싶습니다. 의미를 찾는. 네. 물론 뭐 출산율이 뭐 1.5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건 바닥치고 좀 올라온 거긴 네네. 합니다만 그 사이에서 뭔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나타났다고 사실 저는 약간 보고 싶은 측면도 이제 있습니다. 시작이니까. 네네, 그렇죠. 한동안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왜 물가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용 때문에 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네네. 못 낳는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출산율이 0.7대까지 떨어지고 네.
언젠가는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를 선망을 하는, 와, 저 집에 아기 낳는데 저 집에 애가 둘이래, 되게 잘 사나 봐. 그러면 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럼 우리도 아기 갖고 싶어, 둘째 낳고 싶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측면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요새 주식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자산 효과? 그래서 좀 놔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을까? 그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느 정도의 추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좀 느낀 건데 이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 키우는 영상들이 은근히 올라오더라고요. 육아 브이로그 막 이런 거. 예. 행복한 가정들. 그렇죠. 이제 애기들 귀여운 거. 그런 거 보면은 또 막 귀엽다 뭐 그런 답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러니까 맨날 막 욕하면서 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금쪽이 이런 거. 애들 말 그러니까 말썽의 차원을 넘어서서 부모가 거의 막 비극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 네네네. 사실 그런 거 보면 진짜 애 키우기 싫어지죠.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만은 않죠. 그건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이 행복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쁜 아기들 보고 하는 게 또 좋은 자극이 네네. 될 수도 있겠어요. 예, 한참 이제 금쪽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분께서 출산율 저하의 이유를 오은영 선생님이다. 물론 이제 그분은 상담가이긴 한데 예.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 한참 그런 영상이 진짜 유행을 했었죠. 프로들이. 네. 결혼하는 게 정말 힘들고 결혼은 고통이고 지옥이라고. 예, 육아는 더 고통이다. 그때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아이 키우고 결혼하는 게 힘들어져서 그런 선택은 해야 되는데 선택지로서는 명확한데 사실 인간의 욕구가 또 누군가 함께하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구도 또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욕구를 이제 접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결혼과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도 필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으로서 생태 조건에 적응하면서 행동도 하지만 네네. 그 사이에서 또 분명히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 출산율이 저 밑에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증가라는 추세가 문화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뭐 옛날처럼 몇 년 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추락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뭐 정책 한두 개로 될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그 소위 세계적인 불확실성 이런 게 이제 좀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 자체는 생태 환경 조건 자체는 계속 불안하거나 아니면 더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화심리학자로서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특히 이제 AI 시대고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고 지금까지는 사람하고 경쟁하고 비교했다면 앞으로는 네. AI 로봇이랑 경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출생, 가족의 의미는 좀 어떨까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저희도 지금 큰애가 고3인데 친구가 취업할 때쯤에 돼서 과연 갈 데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긴 찾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현실은 현실이죠. 특히 왜 공동체가 과거처럼 그러니까 집단주의 또 벗어나면서 파편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이에서도 또 뭔가 가족의 의미를 찾긴 찾아야 할 텐데요. 네네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1차적인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인간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 또 감정이나 이런 걸 교류를 해야 건강도 유지가 되고 심리적인 부분도 유지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이제 파편화, 초개인화 쪽으로 많이 초점이 가 있었죠. 기술 발전이라든지 경제적 발달이 개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또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집단주의는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전통적인. 근데 이제 새로운 어떤 관계의 유형 이런 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명확하게 학술적으로 이건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저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친구들은 완전히 이제 집단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개인주의적이 됐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은근히 어디저기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하거든요. 이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요즘에는 왜 깊은 관계보다는
아주 얕고 넓은 그렇죠. 가벼운 만남들을 네네네.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네, 뭐 느슨한 관계. 느슨한 관계. 네네네. 경도놀이 한번 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관계 유형, 그런 유형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잃지 않아야 될 게 가족이라는 관계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지금 과도기인데 사람들의 이런 교류 욕구는 그런 느슨한 거로도 충족이 상당히 되지만 네. 또 애착 욕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 애착은 어느 정도의 사실은 집착에 가까운 관계거든요. 예.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근데 그런 느슨한 관계는 사실 뭐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교류 욕구나 애착 욕구를 100% 충족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최후에 의지할 나의 집단은 가족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가족도 전통적인 가족 같지는 않겠죠. 아하, 새로운 유형의 가족도 네네네.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사실은 또 가족이라고 요즘엔 또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의 형태이듯이 예전처럼 뭐 대를 잇는다는 식의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없죠.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시듯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또 나의 성공이고 그런 것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이에서 출산율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나름의 의미를 우리는 또 찾으려고 할 테고 네네.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찾은 의미가 또 출산율이라는 일종의 이제 숫자로 네. 나타날 테고요. 사실 이게 출산율이 아직 멀었습니다. 0.9라고 해도 2명이 결혼해서 0.9명 낳는다는 거니까 사실 뭐 한 1.2, 1.3 가도 시원찮은 판이긴 한데요. 아직 좀 멀긴 멀었어요. 예. 솔직히. 그 부분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인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출산율을 얘기한다는 것은. 근데 이제 현재 인구가 어떻게 형성된 건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5천만 명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별로 또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뭐 산지가 좀 많아서 또 산지도 도시에 많고. 또 몰려 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까지는 뭐 2천만 정도였고 해방되고 막 3천만에서 지금 5천만까지 왔는데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 농경 시대 출산율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1950년대 60년대 초반 이때는 막 6.0을 찍지 않았습니까? 출산율이. 근데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농경 문화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출산율이고 그걸로 늘어났던 인구인데 지금 인구가 뭐 산업화, 후기 산업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5천만의 인구를 우리가 유지를 한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AI와 로봇이 또 다른 인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 네. 측면에서 보면. 다만 또 로봇은 생산은 할 수 있어도 소비를 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 측면에서 보면 또 경제가 돌아가는 한 축이 조금 또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 출산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결혼 출산 외에도 문화가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 근거 같은 게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게 결혼 출산 말고요. 네네네. 생각으로는 좀 진정한 개인주의의 시작 어떤 이런 느낌인 거죠. 사실 이제 결혼 출산도 그렇고 이제 한국인들의 행복이 굉장히 낮았던 이유가 비교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원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긴 하죠. 내 상태를 좀 이상적으로 보고 그래서 내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고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또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부턴가 약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기 사실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를 제가 종종 봅니다. 직접적인 여론조사가 아닌 사람들의 날것인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가끔 좀 보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 망했다라는 식의 글들이 많았었거든요. 몇 살 됐을 때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방 몇 칸짜리 집에 뭐 살아야 되고 차는 뭐 어느 정도 타야 되고 이 정도 해야 내가 어떤 제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내 밖에 있었던 거죠. 사회 표준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 요즘에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본 그런 글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안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생 안망함. 연봉 못 받아도 인생 안망함. 우리가 추구해왔던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이번 생엔 글렀다 막 이런 이야기 더 많았었는데. 이생망. 그런 거. 근데 이런 식으로 가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저는 이것을 사고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적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예전에 추구했던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망했다 이제 몇 년 해고 봤는데 사실 뭐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난 계속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이제 찾기 시작했다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면서. 네네. 그 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그게 진정한 개인주의의 시작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때까지의 한국에서의 개인주의는 과거의 집단주의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좀 컸죠. 나 그거 싫어요. 네. 내가 왜 회식을 가야 돼? 네. 이렇게. 누가 하려는 걸 무조건 안 해. 그래서 뭐 결혼해라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아니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근데 그렇게 각자의 방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정답은 아니라는, 이게 이제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어떤 사회 실험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더 중심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보다. 비교하면서 나를 열등한 존재로 느끼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네네네. 더 내면이 단단해지고 좋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게 결혼과 출산으로 또 네.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뭐 과거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얘기하기로 이 돈으로 뭐 4인 가족을 유지할 수는 힘들겠지만 나는 그래도 살 수 있다. 조금 뭐 적게 먹고 조금 더 덜 가르치고, 엄청나게 가르쳐봤자 얘가 성공할 확률이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 자체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이런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이것도 우리가 또 AI 시대에 또 적응을 하면서 네. 또 그 변화도 받아들이되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의미를 또 찾아야겠네요. 문화심리학자 한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